사람 인생이 종이 한 장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 전까지 나는 믿었다. 세월이란 건 쌓이는 것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 무게만큼 자리를 잡는다고.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 나는 며느리였고 종부였고 늘 가장 마지막에 밥을 먹는 사람이었다. 말수는 줄였고 표정은 숨겼고 불편함은 예의라는 이름으로 삼켰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의 사람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믿음은 비 오는 가을 새벽 병원 복도에서 깨졌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통곡도 오열도 없었다. 그저 귀가 멍해지며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 하나만 떠올랐다. 끝이라는 말이 해방인지 공허인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산소 호흡기 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숨만 오갔고 나는 그 곁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손. 그 손에서 한평생을 참고 견딘 여자의 시간이 느껴졌다. 그때 시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는 묻지 못했다. 아들에게인지 손주들에게인지 아니면 나에게인지 나는 그 말을 그저 임종의 중얼거림쯤으로 흘려보냈다. 그 말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서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이상할 만큼 정갈한 방. 서랍은 먼지 하나 없었고 옷은 색깔별로 가지런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이 방을 열어 무언가를 찾아낼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 두 겹으로 된 바닥을 들어올리자 오래된 봉투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종이 한 장.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혼인신고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도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기까지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인신고서. 분명 시어머니의 이름과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날짜가 낯설었다. 내가 알던 결혼 시점보다 무려 3년이나 빠른 날짜였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 몇 번이고 확인했다. 도장은 분명했고 서류는 진짜였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알고 있던 이 집안의 역사는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 말이 며느리에게 하는 하소연인 줄만 알았다. 그 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랍을 닫고 방을 나서려는데 문득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1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든 공간인데 이제는 처음 들어온 방처럼 숨이 막혔다. 부엌에서는 시아버지가 국을 데우고 계셨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다. 짧은 대답. 그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숟가락 소리만 오갔다. 말은 없었고 침묵은 길었다. 어머니 방은 정리했나?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조금씩요. 쓸데없는 건 그냥 다 버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쓸데없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이 집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남긴 그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걸 숨긴 채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은 왜 항상 가장 남은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혼인신고서 한 장이 곧 이 집안의 가장 추한 얼굴을 드러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중심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될 줄은. 시어머니의 병실은 항상 조용했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조용함이 아니라 말이 오갈 필요조차 없는 체념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나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머니, 좀 드셔야죠.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사람이 안 먹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마치 이미 많은 걸 포기한 사람처럼 들려서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결혼을 2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무슨 소리니? 차분한 목소리.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아니요, 그냥요. 집안 서류 정리하다가 날짜가 좀 이상해서요. 그녀는 그제야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쪽에는 깊은 경계가 숨어 있었다. 종갓집은 원래 그래. 서류라는 게 제때제때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또렷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거짓말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안다. 진실을 말할 때와 피할 때의 숨결이 다르다는 걸. 수진아, 이 집안일은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실의 냄새가 계속 코끝에 남아 있었다. 소독약 냄새에 섞인 말하지 못한 시간의 냄새.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혼인신고서, 그리고 그 아래에 깔린 낡은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 그곳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혼인 상태 사별. 그런데 날짜는 맞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한 사별 후 결혼의 시간과 서류 속 시간 사이에는 비어있는 3년이 있었다.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보고 계셨다. 아버님, 어머니랑 처음부터 연분이셨어요? 그의 손이 신문을 접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왜 그런 걸 묻나? 그냥요. 요즘 어머니가 자주 혼자 계셔서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질문은 어머니한테 하지 마라.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 집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하나의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거짓말의 시작은 시어머니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보겠다고.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모르는 척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상함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종갓집 안채 한켠 늘 잠겨있던 사랑채 문을 처음 열던 날이었다. 문중 제사 준비를 위해 오래된 서류를 찾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 방 안에 들어섰다. 먼지 냄새와 함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의 시간이 그대로 쌓여있는 공간이었다. 가장 안쪽 책장에 두꺼운 족보가 꽂혀 있었다. 공파 대동보. 종갓집의 뿌리이자 자존심. 며느리가 함부로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시아버지 박종수의 이름을 찾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전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족보에는 시어머니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배위 최영희.
그 아래 자녀는 박민수 단 한 줄. 첫째 아들 박진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페이지를 되돌려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존재했어야 할 이름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족보에는 왜 민수 이름만 있나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라. 어떤 이름이요? 진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아이는 없던 아이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더 묻지 말라는 경고였다. 며칠 뒤 시장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에 참 착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지. 웃음도 많고 아이도 예뻐했고. 이름은 이순자.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다. 이 집안에는 공식 기록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에게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종갓집이 아니었다. 사라진 이름들 위에 세워진 너무나 조용한 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사소한 물건 하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다. 사랑채를 지나칠 때면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고 시아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과 해질녘이었다. 그 시간대만 되면 집안은 유독 조용해졌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죽인 것처럼. 어느 날 제사를 마치고 남은 제기들을 정리하다가 나는 오래된 녹그릇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우. 아주 희미하게 지워지다 만 글씨였다.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흔적도 보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집은 이름조차 허락받아야 남길 수 있는 곳이었구나. 그날 밤 시아버지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사라진 이름, 지워진 아이, 기록되지 않은 며느리.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침묵이 왜 이렇게 단단한지 이해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질서,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체면. 그리고 그 틈에서 누군가는 평생을 유령처럼 살아야 했다. 그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내 몫이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의 흔적이 조용히 나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은 무엇을 숨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끝까지 부정해 왔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정의 끝에는 언제나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며칠 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새벽 마당에서 혼자 낙엽을 쓸다가 어지럼증을 느끼셨다는 말뿐이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내내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구급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유난히 멀어 보였다. 마치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 어떤 시간 속을 보고 계신 것처럼. 병원 대기실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로가 감춰온 것까지 쏟아질까봐 두려웠다.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단정한 머리, 늘 반듯했던 자세. 그런데 그날따라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이 집안의 규칙과 체면을 혼자서 떠받쳐온 사람의 등은 생각보다 많이 달아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누적된 상태예요. 스트레스.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40년 넘게 쌓인 침묵과 후회, 말하지 못한 이름들이 한 사람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병실에서 나만 남기고 모두를 돌려보냈다. 수진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다. 그 이름 진우 말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 안 되는 줄 알았다. 부르는 순간 내가 저지른 모든 선택이 한꺼번에 돌아올 것 같아서.
시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방을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지. 지우면 정말로 그 애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이 집안이 왜 그렇게 많은 문을 닫아놓고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다. 방을 닫고 이름을 닫고 마음을 닫아야만 유지되는 집.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있었지만 동시에 멈춰 있었다. 병실을 나오며 나는 결심했다. 이 집안의 금기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로.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침묵에 더 이상 나 자신을 바치지 않기로. 며칠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기둥을 손으로 짚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인 사람처럼. 그날 저녁 나는 시아버지의 부탁으로 상을 차렸다. 오늘은 내가 같이 밥을 먹어주면 좋겠다.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내게 건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 밥상 위에서도 시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방 한쪽을 오래 바라보셨다. 그곳에는 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있었다. 진우가 쓰던 방.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열지 않았던 문이었다. 저 방.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열어보려고 한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 말은 단순히 문 하나를 여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집안이 수십 년 동안 애써 외면해 온 시간을 다시 마주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시어머니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방문 앞에 나란히 섰다. 손잡이를 잡은 건 시아버지였지만 문을 여는 순간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교과서, 벽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 20살 청년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진우야. 그 이름이 집안에 울린 건 아마도 30년 만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안의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열어야만 마주해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진우의 방이 열린 뒤로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숨막히게 눌러놓은 정적이 아니라 오래된 말을 꺼내기 직전에 숨 고르기 같은 침묵이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꺼내셨다. 제사 때나 손님이 올 때도 입에 대지 않던 분이었다. 작은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시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제일 비겁했던 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에게 더 솔직했다는 거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나는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볼 줄 알았어.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이었다. 영희.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다. 사과를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면 막상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게 된다. 기뻐해야 하는지도 울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방으로 찾아왔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나는 너처럼 선택할 용기가 없었어. 그 말은 부러움이자 고백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지 않았던 이유를. 그건 체념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하지 못한 선택을 대신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남편 민수와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형방을 연 거 처음 봤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난 형이 무서웠어. 아버지한테서 밀려난 존재 같아서.
그 말 속에는 질투도 죄책감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고백을 품을 수 없었다. 이 집안의 상처는 너무 오래 이어져 왔고 그 고리를 끊기엔 나 역시 너무 많이 달아 있었다. 짐을 싸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조용한 밤이었다. 대단한 결심의 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서랍 하나를 열고 옷을 접는 아주 사소한 동작에서 시작됐다. 오래 입지 않던 옷, 종부 노릇하느라 필요했던 한복, 문중 행사 때마다 입었던 검은 치마들.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만든 흔적들이기도 했다. 민수는 내가 짐을 싸는 걸 보고도 한참 말이 없었다. 정말 가는 거야? 그 질문에는 붙잡음도 설득도 없었다. 다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만 남아 있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길게 말하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나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타이밍이 있어. 당신은 너무 늦었어. 그 말은 잔인했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침묵 위에 서 있었다. 사랑이 자라기엔 그 위에 쌓인 것들이 너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내 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반찬통을 하나 건네주셨다. 길에서 먹어. 그 짧은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삼켜온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반찬통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끝내 그 말을 했다. 그 말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대문을 나서기 전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수진아.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순자가 남긴 거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안아줘요. 아마 순자가 남긴 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시아버지가 평생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섰다.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이 깊어졌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종갓집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얼굴. 오래전 결혼하기 전 거울 속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 같았다. 그때의 나는 이렇게 오래 돌아오게 될 줄 몰랐다. 휴대폰은 여러 번 울렸다. 민수였다. 받지 않았다.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아직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신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나를 먼저 선택할 거야.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텅 비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숨 쉴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제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마치 뒤늦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울었다. 소리내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이제야 나 자신을 데리고 나왔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일을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펜을 드는 것조차 어색했다. 늘 남의 제사상과 남의 집안만 챙기던 손으로 나를 위한 문장을 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하지만 한 줄 또 한 줄 쓰다 보니 깨달았다. 내 이야기를 가장 오래 외면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날도 있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이제는 울음소리도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죄책감이나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고요한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하나를 받았다. 잘 지내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놓아주기로 한 두 여자의 인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네. 저 조금씩 웃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갈 즈음 안동에서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지만 이상하게 받기 전부터 알 것 같았다. 그 집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걸.
수진 씨 나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져 있었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떠난 집,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집. 하지만 그 집에 남겨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4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노인. 사랑 하나를 제대로 놓지 못해 모두를 상처 입힌 사람. 며칠 뒤 나는 다시 안동행 버스에 올랐다. 이번엔 며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정리해야 할 감정이 남은 한 사람으로서였다. 병실의 시아버지는 많이 작아져 있었다. 늘 꼿꼿하던 어깨는 축 처졌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천천히 눈을 떴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묘하게도 원망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한 시대를 잘못 살아온 사람에 대한 연민만 남아 있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나를 향한 사과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 같았다. 나는 사랑을 핑계로 너무 많은 걸 버렸다. 영희도 너도 그리고 민수도. 숨이 가빠지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위로를 건네는 건 나 자신에게 또 다른 거짓말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제는 놓으셔도 돼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이상 묶어두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병실을 나서며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숙였다. 원망도 미련도 아닌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는 인사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누군가는 끝까지 과거에 머물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분명히 후자라는 걸.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새벽 4시면 눈이 떠졌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악몽을 꾼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시간 같았다. 누군가 울고 있던 집,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던 복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던 수십 년의 후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눈을 떠도 두려움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내 숨소리뿐이었다.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새벽이었으니까. 나는 작은 원룸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청소차 소리가 들리고 편의점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골목이 보였다. 누군가의 집안 비밀도 지켜야 할 체면도 없는 풍경. 그 평범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끝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 알겠어. 어머님 잘 챙겨. 그 한 줄을 보내는데도 오래 걸렸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긴 장례가 끝난 뒤처럼. 그 집안의 이야기, 그 집안의 방식, 그리고 그 집안에서의 나. 모두가 그 순간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었다. 나는 예전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더 이해했더라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참는 삶은 이미 충분히 살아봤으니까. 대신 노트북을 열고 오래 미뤄왔던 일을 시작했다. 다시 일을 구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누군가의 며느리, 종부 혹은 대신 견뎌야 할 사람이 아닌 그냥 이수진으로서의 하루.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과거에 매달려 살았지만 그 집안의 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왔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버팀에서 처음으로 빠져나온 사람이었다는 걸.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가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시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울음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새벽이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선택만큼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렀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변화도 없었지만 그 평온함 자체가 내게는 낯설고 소중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렇게 하루가 쌓이자 나는 조금씩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떠올리게 됐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다. 이름을 쓰는 칸 앞에서 손이 멈췄다. 이수진. 그 이름이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졌다. 결혼 후 그 이름은 늘 설명이 필요했다. 안동 박씨 종가 며느리예요. 종부라서요. 그 말들이 이름 앞에 먼저 붙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어떤 수식어도 없이 이름만 또렷이 적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짧은 글자가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몸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다. 내 덕분에 많이 생각했어.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존중처럼 느껴졌다. 서로를 묻고 있던 역할이 사라지자 비로소 인간으로 남은 인연 같았다. 가끔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다. 새벽의 복도, 닫힌 방문, 울음을 삼키던 노인의 등.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다. 그저 그런 삶도 있었다는 기록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알게 됐다. 사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건 사랑도 미움도 아닌 의무라는 이름의 침묵이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도. 지금의 나는 완벽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기다림도 희생도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그 집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내 이야기는 이제서야 시작됐다고.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걷는 길이니까. 봄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건 달력이 아니라 창문 때문이었다. 겨울 내내 굳게 닫혀있던 창을 열자 바람에서 흙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아무 약속도 없던 날의 냄새 같았다. 나는 조금씩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오래된 친구, 연락을 끊었던 동료, 그리고 나 자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보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다는 감각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선택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였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죄책감은 없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죄를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시어머니에게서는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다. 내가 떠난 뒤 집이 많이 조용해졌어. 그 말 속에는 원망도 부탁도 없었다. 이제야 알겠더라.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게 사람이 아니라 틀이었다는 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모든 관계는 끝맺음보다 이해에서 완성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아직 서툴고 아직 흔들리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다. 가끔 새벽 4시에 눈이 떠진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과 의심이 먼저 왔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창밖을 보고 숨을 고르고 다시 잠든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슬픔이 머물던 시간이 아니니까. 함께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동행해야 하는 건 아니며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오늘도 내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몸이 먼저 알아챘다. 아침에 눈을 뜨자 괜히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불안이 아니라 어디론가 나아가도 된다는 신호처럼.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집 같았다.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창가에는 화분 2개, 식탁 위에는 아직 다 마시지 않은 커피.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고른 것들로 채운 공간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는 하루를 보냈다. 어디에 가야 할 이유도 무엇을 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그 자유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아니, 이게 원래 삶이었겠지 싶었다. 오후에 동네 도서관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나다. 글씨가 조금 삐뚤었지만 지우지 않았다. 삐뚤 채로도 충분히 진실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전 집 앞 감나무가 떠올랐다. 그 아래에서 누군가는 평생을 묻어두었고 누군가는 끝내 꺼내보지 못한 마음을 숨겼다. 나는 그 나무 밑에 내 인생을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과거도 누군가의 얼굴도 나오지 않는 아주 깊은 잠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걸 할 수 없는 관계에서 떠나는 건 패배가 아니라 존엄이라는 것도.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불행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서다. 나는 그렇게 과거를 닫고 현재를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붙지 않는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하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집안의 비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지나왔거나 지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마음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고 누군가는 책임이라는 말 뒤에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그 틀을 깨고 나왔다. 삶은 언제나 늦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보이는 진실들. 이 이야기가 그런 순간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함께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만약 지금 어딘가에서 이야기의 처음과 닮은 새벽을 견디고 있다면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유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이다. 그리고 떠나는 선택 또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사랑이다.